자,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토크. 오늘의 주제는요, 테마주 전성시대입니다. 이 대북 관련주, 또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이 주목받은 종목들이 모두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였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금강산 재개발원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요. 또 정부는 올해 수소차 충전소 100개를 신설하겠다는 발표에 또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테마주들 어떻게 접근하고 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종목 정상회담 우리 등대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대팀에게 가장 어울리는 주제예요. 네. 네,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 등대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뤄야 될 이야기가 많으니까 나눠서 가보죠. 예. 먼저 그 경협주부터 이야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뭐 수소차, 전기차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북 관련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것은 바로 금강산 관광이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들썩거렸습니다. 그동안에 전력통신, 철도와 같은 SOC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금강산 관련된 관련주까지 들썩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건가? 과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찬호 대표님. 네, 일단은 그 제2차 북미회담 곧 열리는데요. 27일에서 28일 열립니다. 일단 이 경협주들 지금 현재 그 경협주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금강산 관련 사업을 하는 종목들 위주로 급등 흐름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제2차 북미회담에서 대북 제재가 일단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은 이번 그 제2차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그 미사일, 핵 미사일 리스트를 오픈하든지 아니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체를 한다는 발언을 한다든지, 미국은 그에 반해서 일단은 그 군사 조치, 즉 뭐 한미 연합 훈련을 뭐 축소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북 제재 완화,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맞교환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2월 달에 그 뮬러 특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베트남에서 성과를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다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선물을 주고 뭐 북핵 리스트나 그동안 뭐 정체되었던 부분을 좀 받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강산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뭐 현대 엘리베이, 아난티, 그리고 뭐 용평 리조트까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저는 일단 그 금강산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가능한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의 모의 회사이면서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현대 엘리베이가 현대 아산의 지분을 67.58%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대북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은 현대 아산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 대북 사업을 다시 한번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가 이 모회사로서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핫하죠. 아난티가 오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9.88%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이 아난티 같은 경우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서 민간 기업 최초로 투자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은 아난티는 향후 50년 정도 이 금강산 관련 이 관광 사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난티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또 특히 뭐 짐 로저스가 사회 이사기 때문에 더욱 시장에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통일재단의 그 아시다시피 그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뭐 리조트 사업도 하고 있고 뭐 호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통일재단이 이런 대북 사업에서 좀 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평화자동차를 합작 투자해서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고, 만약에 남북 이 경협 사업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된다면은 평화재단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뭐 관련 기업들 일신석재나 용평 리조트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주를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 중에서 SOC 관련주들은
예비 타당성 면제 관련주로 연결이 됩니다. 최근에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입니다. 이 남북경협주 중에서 그동안 뭐 부산산업, 다스코, 대림 CNS 이런 종목들이 남북경협주면서 이 예타 면제 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이 부산 지역의 레미콘 업체이면서 그다음에 계열사 태명실업이 이 고속철도의 콘크리트 침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경상도 그 지역에 내륙철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내륙 철도 사업이 4조 7천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 철도 침목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산 산업이 시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은 테마성으로 움직였지만은 앞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스코라는 기업은 이 도로 부분에서 가드레일이나 또 도로 옆에 옹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남북경협주, 남북 도로 연결 사업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스코 도로 연결했을 때 가드레일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다스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림 CNS인데요. 대림그룹의 이 계열사입니다. 대림그룹의 계열사인데 이 건축이나 플랜트 쪽에서 콘크리트 파일이나 그다음에 스틸 강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파일이나 강교 사업 쪽에서 우리나라 1등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또 한 번 이루어진다면은 이와 관련된 그 매출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림 CNS도 관심 있게 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주 단기적으로 봐야 되냐 장기적으로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일단은 제2차 북미회담 전후로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2차 북미회담 이후에 테마성이 가라앉으면서 깊은 조정이 나올 때는 차분히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로 투자 전략을 나누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에 싹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까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렇죠. 더 이상 드릴 질문이 없습니다. 뭐 이 질문 계속 가야 되나요? 너무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자, 그럼 다른 또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까지 한번 싹 다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신학 대표님, 네. 일단은 어떻게 뭐 보시나요? 그 박찬홍 파트너께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정말 그 준비를 많이 하셔서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손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 정부로부터 제일 자유로운 부분이 뭔가.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 개발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그렇죠. 오히려 그 현물 납부 방식, 뭐 이렇게 돈을 주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현물 납부 방식, 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남북 경협과 북한 관련돼 있는 이슈는 항상 있었던 일이었죠,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손에 잡히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경협주에 대해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일단은 1차적으로 반등을 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테마적인 부분이 상승한 이후에 유지되겠느냐? 저는 이게 더 걱정인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거 좋다 이거죠. 근데 그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 건가? 저는 이게 이 그 핵심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손에 잡히는 부분들 남북 정상회담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그 실적이 잡히는 종목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SOC 쪽에서 정부 정책 뭐 이 부분도 박찬홍 파트너가 아주 잘 얘기해 주셨죠.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현대건설은 기존의 북한과에 대한 사업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네, 그렇죠. 뭔가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남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가격대에 의해서는
테마에 의해서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는 종목, 이 종목이 안정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대건설이 좀 유리하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짧게 정리를 싹 다 해주셨습니다. 자, 제 북미 정상회담이 한 1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큰 무슨 특별한 이야기, 1차 회담 때처럼 뭐 한다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 들리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크지 않나 싶은데 우리 명성욱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남북 경협에 관련된 건 뭐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정상회담이죠.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 27일, 28일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실무회담이 많이 전개되잖아요. 실무회담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절충을 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그 사전에 뭐 단번에 지금 뭐 핵을 일괄적으로 다 폐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강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이런 부분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좀 포괄적이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포괄적인 이런 회담으로 되면은 트럼프도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의 기회를 갖다가 좀 놓치게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미중 무역 협상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무조건 다 양보하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타협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2020년에 또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떤 가시적인 그래도 서로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조금 좀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사실은 그 이 남북 경협주들을 보면은요 하루나 이틀 뜨면 거의 대부분 상투예요. 그러니까 하루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날 사서 그날 팔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전개되면서 전개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까 우리 이제 박찬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현대 아산의 지분, 금강산 개발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네. 이런 데 이제 지분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좋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리조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아난티 또 이제 다른 기업들 뭐 철도 관련 도로 관련 많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현실화 됐을 때에는 과연 참여가 될지 이거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룹주와 아난티 정도가 좀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테마성이니까 한번 머리 딱 들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날 사서 그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싹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폭스바겐에서 전기 수소차 생산 로드맵이 발표되고 오늘은 수소차 충전소 설치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래일 수소차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소차다, 아니다, 전기차다 이런 의견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의 수소차다, 그리고 또 시장의 반응의 전기차다 뭐 이런 얘기가 막 흘러나오고 있는데 세 분은 전기차와 수소차 어느 쪽 테마에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좋을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게 또 상승이 언제까지 반짝 그치는 건 아닐지, 그리고 또 전기차, 수소차 어느 쪽 테마에 좀 우리가 보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또 어느 쪽에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박찬웅 대표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수소차 요즘에 이제
그 수소차냐, 전기차냐 말들 많은데요. 일단은 그 수소차 부분에서 먼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그 섹터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있는데요. 오늘 수소차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이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는데 딱 그 뉴스까지 맞아 떨어지면서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코바이오, JNK 히터, 뭐 EM코리아 이렇게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회사 EM솔루션이 수소차 충전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JNK 히터는 융복합 충전소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매립가스를 이용한 그 수소 충전소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효성중공업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 수소차 그 수소 충전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이 실질적인 수혜주인데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그 중형주인 효성중공업은 뭐 시장에서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왜 효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효성중공업이 국내 수소 충전소 구축에 있어서 이 전반적으로 15개가 현재 수소 충전소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정도를 이 효성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00년대부터 이 친환경 관련해서 압축천연가스 CNG 이 충전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노하우를 쌓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 수소가스 냉각 시스템, 그다음에 수소가스 압축 패키지 이런 관련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최근에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그룹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박차를 가하면서 이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효성 관련 그 계열사들이 이런 그 친환경 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수소차냐 전기차냐 얘기할 때 지금은 뭐랄까 시장에서 봤을 때 수소차가 마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 수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1회 충전 가능 거리가 600km로 전기차 대비 2배 정도. 그리고 충전 시간은 5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6분의 1로 단축되다 보니까 이 수소차들이 굉장히 앞으로 좋지 않냐 하는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25만 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부생수소, 이제 이 뭐 제철소나 아니면은 뭐 천연가스를 만들 때 이 그 관련된 만들어지는 이런 부생수소로 25만 대까지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25만 대가 넘으면은 추출수소, 즉 뭐 예를 들어서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뭐 그 석유나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서 그걸 또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원래 수소차라는 거는 친환경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수소차를 만드는데 오히려 25만 대가 넘어가면은 친환경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수소차냐 전기차냐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으냐 했을 때는 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기차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소차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전기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저는 2차 전지 대형 업체들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봤으면 해서 이런 그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박찬원 대표님, 맨 먼저 말씀하시고 나면 다음 분들은 할 말이 별로 없으실 것 같다라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서 이제 또 그래도 할 말은 이어주시죠. 있죠. 그래요. 네. 저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자동차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이 내리는 것은 최근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관련돼 있는 여건 이 부분 때문에 내리는 거고요. 수소차든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요. 자동차 부품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바퀴 달려 있고 문짝 달려 있고 유리 달려 있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거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수소 자동차는 수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은 뭐 휘발유나 경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편리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관련돼서는 진짜 소형 자동차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버스나 아니면 큰 트럭들 그리고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여건들 이런 부분에서 그 오래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시장이 이렇게 양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장이 양분화되기 때문에 공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현대자동차를 좀 그 도와주는 그런 방편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소 관련돼 있는 수소 전기차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약간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최근에 종목들은 수소 전기차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 좀 더 세겠죠. 그렇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핵심적으로 나오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그렇죠. 기업들은 봐야 돼요.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 박찬용 파트너가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잖아요. 삼성 SDI, 뭐 LG 화학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큰 회사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까 수소 관련돼 있는 부분들 충전 시스템도 있지만 전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이 수소 탱크를 꽉 담아 있는 이 수소가 빠져나올 때 그 압력이 얼마나 셀까? 그죠? 탱크는 에팔탑을 견딘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꽉 누르고 있는 이 700바의 압력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노즐을 통해서 뿜어내면은요 철판도 뚫어집니다. 그러면 감압을 시켜야 돼요. 그죠? 감압시킬 수 있는 감압 시스템, 즉 뭔가 이 부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모토닉이라는 종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체하고 액체, 이 제어 기술에서 우리나라의 그 핵심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모토닉이 뭐 하는 회사냐? 좀 친근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친근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택시 타면은 뒤에 LPI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네. 뒷공무지를 딱 보면 이 LPI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모토닉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0바의 그 탱크의 압력을 노즐을 통해서 감압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핵심 부품,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에서는 배터리, 수소 자동차에서는 뭐 탱크나 아니면은 이 관련된 제어 기술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우리 명성욱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수소차다 전기차다 하는 것보다 그 둘의 교집합이 되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품에 연결된 그쪽 분야를 노리면 과연 그쵸. 나는 수소차다, 난 전기차다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그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성 대표님의 같은 질문 똑같이 네. 드려보는데 거기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저희가 오늘 테마주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 테마주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남북경협, 수소차, 전기차에 방탄소년단 있죠. 또 정치 테마주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는데 말씀을 다 해주시고 말미에 테마주의 어떤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짧게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기차, 수소차 이게 뭐 전부 다 친환경 관련주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이미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기타 뭐 GM이나 포드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유럽의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 다 추진, 그리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기차는 그 발전 단계가 차근차근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수소차는 사실은 수소차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수소차가 과연 될까?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퍼스트 무브예요. 새롭게 새로운 영역, 지금 가장 빠른 게 지금 현대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차가 7조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서 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발을 안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소차, 전기차가 좋냐 안 좋냐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팔거나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는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이제 누가 어떤 것을 선호하냐. 그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현대차만 지금 인프라를 갖다가 혼자서 이렇게 하냐, 수소차 만들어서 한국에서만 팔 거냐, 이런 약간 좀 극단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기술적 노하우가 있으면서 폭스바겐하고 이미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요타는 BMW하고 일본도 역시 수소차 지금 개발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는 BMW,
그리고 이제 혼다는 지금 GM하고 이렇게 수소차 관련 이런 업무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수소차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발전이 보이는 것은 전기차. 근데 수소차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퍼스트 무브로 그 지금 현대의 그 저기 수소차가 뭐죠? 넥소인가요? 넥소? 넥소가 사실은 이게 이제 퍼스트 무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회사 중심의 산업구도 지금 이제 반도체를 갖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주 하는 것처럼 그건 치킨 게임에서 쌈에서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건 첫 번째입니다. 넥소 같은 경우를 생산하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한 300개 회사가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기업이에요. 90% 이상. 그러니까 현대가 이런 것을 퍼스트 무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장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활성화, 기술력을 갖다가 대래 이전시켜주면서 유럽 회사나 이런 회사들하고도 지금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 거기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또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지금 내연기관으로 현대가 지금 계속 지금 어렵거든요. 올해 자동차 400만 대 팔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지금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가 삼성의 반도체처럼 이번에 친환경차에서 좀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관점이고요. 이 수소차에서 이제 그 현대차의 수소 탱크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아무래도 수소차면 현대차죠. 그러니까 그 일진다이아의 자회사. 그래서 일진다이아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결론 드립니다. 전기차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좋습니다. 근데 전기차에도 이런 거잖아요. 기술력이 발달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다운되죠.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쉽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낮아지는 거죠? 수소차보다는 낮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테슬라의 전기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요. 10만 달러가 넘어 11만 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3만 5천 달러입니다. 굉장히 지금 싸지는 거죠. 수소차는 기술력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테마주들이 막 기승을 부리잖아요. 테마주에는 우리가 여러분 그 불나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업의 내용 없습니다. 요즘 또 저기 막 그 정치인 관련 종목군들이 막 오늘도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웃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웃기건 안 웃기건 수익을 내주는데 그게 최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죠. 그런데 그런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많은 자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1억 투자하면 10%,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그것도 잠깐 하는 투자를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몰빵하면은요, 그러면 올인합니다. 강원랜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강원랜드에 가서 몰빵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잠깐 논다 그러지만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오는 게 현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노름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노름에 한번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지 노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끔 사람이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투자하는데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투자를 하는데 절대 자금은 테마주에 뭐 몰빵한다든지 이런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